자, 저는 현금흐름표를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거든요. 현금흐름표를.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현금흐름표. 그러면 현금흐름표상 필기 안 해줘도 돼요. 제가 계속 체크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필기한 거. 현금흐름표상 일단 현금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쵸? 현금흐름표상 우리가 현금으로 공시되는 금액에서 현금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중급회계 상 쪽에서 배우는 거죠. 제가 2차 때는 이거 안 나오니까 설명 안 하는데 현금흐름표상 현금은 그냥 현금만 말하는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말하는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말하는 겁니다. 이게 회사 시험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1차 시험엔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총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4개. 그래서 첫 번째 통화. 그래서 통화는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지폐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주화 그건 알죠?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화는 아닌데 법에서 통화로 보기로 한 거. 네, 그래서 이유 막론하고 수표라고 써 있는 건 다 통화입니다. 네, 가서 커피빈에 가서 커피 사 먹을 수 있죠, 수표는. 그리고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가 있어요. 우편한 증서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표예요.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 우편한 증서. 그것도 언제나 현금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채권에 이자표 3개 붙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배운 계속 채권. 그거 만기가 되면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만기가 된 이자표 현금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요거 4개를 우리가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은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보통 예금. 그리고 당좌 예금. 당좌 예금은 보통 예금하고 똑같은데요. 출금할 때만 당좌 수표로 출금하는 거예요. 출금할 때만 이제 기업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옛날에 사과 박스 갖다가 1억짜리 물건값 주면 중간에 갖고 튄단 말이에요. 1억. 예, 그래서 당좌 수표 발행해주면 그거 갖고 튀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현금 써잖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투자 자산은 그냥 현금으로 봅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걸 물어보지 않죠. 그냥 기초현금이 100원이고 기말현금이 200원이라고 나오니까 그건 1차 시험 때나 필요한 거다. 근데 2차 시험 때 필요한 게 하나 있죠. 자, 뭐가 있냐면 요 현금흐름표상 현금에서 우리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현금흐름표상 현금은 달라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당좌 예금이라는 거를 설명드렸는데 이 당좌 예금 잔액은 이렇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10억만큼. 그럼 이거 뭘로 공시하는 거예요? BS에 공시할 때. 현금. 근데 이 당좌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업이 요 당좌 예금 개설했을 때 마이너스 통자처럼 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수표를 발행했는데 요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부도예요. 근데 기업들은 그냥 보통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좌, 차월, 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무사 딱 합격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문직 대출이에요. 그냥 자격증 가져가면 마이너스 2억만큼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주거든요. 요즘에는 하도 돈을 많이 꿔가지고 전문직도 1억 이하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한 3, 4년만 돼도 마이너스 2억 통장 그냥 열어줬어. 세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그냥 합격만 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당좌 차월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억만큼 있으면 만약에 잔액이 마이너스 5억이 되더라도 회사 안 망하는 거예요. 요거 밑으로 내려가야지 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BS에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BS에는 실질이 뭐예요 이거? 은행이 그냥 이거 5억 빌려줘요? 아니면 이자 받아가요? 이자 받아가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당좌 차월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BS의 차입금으로 공시합니다. BS에는. 근데 현금흐름표에서는 달라요. 현금흐름표에서는 당좌 차월은 현금에서 차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값을 주기 위해서 이미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래처가 수표를 갖고 있는데 그 수표를 우리 은행에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미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럼 이거 우리 통장에 들어오면 현금을 즉시 상환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현금흐름표 그릴 때만 요 당좌 차월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BS에 공시하는 금액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공시할 때 현금흐름표에 공시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 요거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죠. 어떨 때만? 즉시 상환해야 될 때만. 그래서 다시 요 당좌 차월은 BS에 표시할 때는 뭘로 표시한다? 차입금. 근데 단기 차입금이에요. 즉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그릴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차감하셔야 된다. 제가 이거 왜 설명할까요? 이런 거 왜 설명해? 그러고 있잖아요. 2019년 문제예요. 2019년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 기말 현금이 100원이다. 기초 현금이 50원이다. 여러분들 우리 현금흐름표 그리려면 BS와 IS만 있으면 현금흐름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금흐름표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더해서 현금의 증감, 현금주의 손익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초에서 기말 간 거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답이라고요, 50이. 근데 이것을 영업, 투자, 재무로 나눠서 이게 30, 10, 10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20. 그래서 눈물을 맨날 흘리는 거 아니야. 답이 결정된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2019년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현금의 기말 금액이 100원이고 기초 금액이 150원이다 나왔고 단기 차입금 중에서 즉시 상환이 가능한 단기 차입금 중에서 당좌 차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말 금액이 30원 있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현금의 증감을 물어봤다고. 그럼 사실 이게 없으면 답이 얼마 쓰면 되는 거예요? 100원에서 50원 뺀 거 답이 50원이 되는 거죠. 당좌 차월이 없다면. 근데 당좌 차월이 있으면 이거 30 빼지지. 현금에서 즉시 상환하니까 발행했으니까 내 현금을 즉시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흐름표에서만 당좌 차월을 현금에서 차감한단 말이에요. 이게 7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금흐름표 그릴 때 답이 얼마 돼야 돼요? 20원. 이걸 물어봤죠. 이 개념 모르면 그 문제 5점짜리 날린 거예요. 알겠죠? 뒤에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있어요. 그 현금흐름표 문제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제가 이거 엄청 기뻐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2010년도에 쓴 현금흐름표 원래 교재에는 제 책에만 기본 예제에 당좌 차월을 차감하는 현금흐름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 책에는 그거 삭제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유예 때 이거 나갈 거예요. 다 틀릴 거예요 아마. 진짜 현금흐름표 문제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됐죠? 이거 이해 가요? 그래서 그 문제 여러분들이 혼자 보실 때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2010년도 이후 IFRS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무언가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들은 다 노란색으로 필기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현금흐름표상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당좌 차월을 빼준 거다. 즉시 상환이 가능한 것만. 그래서 그게 어디 있어요? 23-2페이지에 현금흐름표상 현금에 표가 있는데 맨 마지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금융회사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해야 되는 당좌 차월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래서 BS에 공시할 때랑 현금흐름표 그릴 때 당좌 차월이 달라져요. BS에서는 차입금으로 공시되고 현금흐름표에서는 현금에서 차감해서 공시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활동 구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냥 결국은 현금의 증감을 구하는 거잖아요. 현금주의 손익계산서 그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생주의 손익계산서가 현금주의 손익계산서에 비해서 훨씬 더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경영성과를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현금주의는 이익 조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금주의로 분개하면 내가 올해 흑자가 많이 날 것 같아. 현금을 준대. 주지 마. 그럼 되잖아. 내년에 적자 날 것 같아. 내놔. 도끼 들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현금을 받는 시점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주의는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가 더 우수한 재무제표이긴 하지만 발생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단점이. 무슨 단점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수익을 잡았는데 전부 다 외상 매출이에요. 그리고 비용을 잡았는데 전부 다 현금 매입이야. 그럼 발생주의로는 이익이 나지만 현금주의로는 손실이 나는 회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는 표가 현금흐름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는 표를 우리가 현금흐름표라고 해요. 그냥 그리지 않죠? 현금의 증가에서 현금의 감소, 현금주의 수익에서 현금주의 비용 빼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못 주니까 기업의 경영 활동별로 그립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대충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서 그릴 거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이거 IS 계정 과목으로 구분하니까 BS 계정 과목으로 구분합니까? BS 계정 과목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별로 그린다. 자, 그 다음에 활동 구분의 특수 항목이라고 돼 있거든요. 별표 쳐놓으시고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2차 문제 풀 때 이건 필요해요. 그 포인트 있는 거. 이게 개정된 거예요. IFRS가 도입되면서. 그 다음부터 현금흐름표를 애들이 다 이해를 못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쉬웠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BS 계정 과목으로 현금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자, 회사가 이자를 수취하는 활동입니다. 자, 영업활동이에요? 투자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이에요? 항상 제가 질문하면 답이 없다. 그래서 그 이자가 대여금에서 발생했어요. 무슨 활동으로 가야 돼요? 투자활동. 맞죠? 자, 매출 채권도 장기라고 하면 현재 가치 땡기죠? 장기 할부 판매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현재 가치 땡겨서 매출 채권 상각하면서 이자 수익 잡히죠? 그건 매출 채권 때문이니까 그건 영업이에요. 맞죠? 그럼 완전 정확하게 현금흐름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에 이자 수익을 다 긁어요. 그런 다음에 매출 채권 때문에 발생한 이자 수익과 대여금 때문에 발생한 이자 수익을 나누어서 투자랑 영업으로 보내야 되죠. 나 그럼 퇴사할래. 아니, 회사 그만둘래요. 여러분들 실무에 가보면 이자 수익 분계만 5, 60만 개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데 가면.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기업이 선택하라는 거죠. 대여금이 많은 회사들은 투자로 선택하면 되겠네. 매출 채권 때문에 이자 수익 많이 발생한 회사는 영업으로 선택하면 되겠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규정해 놓은 거죠.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자 지급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입금 때문에 발생했으면 재무활동, 매입 채무를 현재 가치 땡기면서 할인액 상각 때문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가야 되지. 매입은 영업활동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금액 쪼개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기업마다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당금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배당금을 받았대. 자, 왜 배당금을 받을까요? 저도 올해 배당금 좀 받았어요. 제가 항상 우리나라 주식을 7천만 원어치 항상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200 정도 나오거든요. 투자한 거잖아요. 주식에. 그러니까 배당금 수치는 투자 활동이 맞는 거죠. 근데 또 영업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 현금흐름표 그릴 때는 꼭 상기업이나 제조기업만 그리는 거 아닙니다. 금융기업들도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펀드 회사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서 배당받는 게 뭐예요? 영업이에요. 펀드 회사의 영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선택해 놓은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 된 거고. 자, 배당금 지급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입니다. 아니,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했어. 제가 생각하기엔 재무야. 근데 이게 왜 영업될 수 있는 거예요? 펀드 회사 때문이죠. 펀드 회사는 주식과 채권에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수익이 뭐 평가 손실도 나고 배당금 수익도 받으면 나한테 투자한 펀드에 가입한 사람한테 분배금을 나눠줘야 돼. 그게 배당인데 그게 영업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됐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 2차 시험에는 이 중에 하나 뭘로 선택했다고 이미 단서에 들어가서 나오죠. 자, 표시해 볼게요. 이자 수치는 영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도 영업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배당금 수치는 영업으로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배당금 수치는. 왜냐하면 관련 계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만 좀 조심하세요. 영업으로 나올 때도 있고 재무로 나올 때도 있어요. 둘 다 출제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납부예요. 여러분들 법인세 납부도 이제 별도로 표시해야 되죠. 예? 자, 여러분들 질문. 법인세는 영업활동이에요? 투자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이에요? 제가 질문하면 답이 없다. 다 되죠. 아니, 법인세는
이익에 당기순이익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한 건데 당기순이익의 포함 항목 중에서 매출액과 매출 원가랑 관련된 손익이야. 그럼 무슨 뭘로 가야 돼요? 영업.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야. 그럼 뭘로 가야 돼요? 투자. 사채 상환 손익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재무.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3월 31일까지 공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금액이 제일 클까요? 영업이 제일 크겠죠. 매출액과 매출 원가, 매출 총액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영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예도 있어요, 사실. 뭐랑 관련되면 나중에 자본과 기타 포괄손익에 가감하는 법인세 효과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고려된다면 재무활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회계사 2차 시험에도 그것까지 내는 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냥 영업이라고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현금물표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보세요. 이게 이자 수치부터 내 있죠. 이자 수치만. 어떤 회사는 투자활동을 공시할 때 이자 수치를 투자활동으로 공시를 할 거고 어떤 회사는 영업활동으로 공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어쨌든 이 현금물표는 펀드 매니저가 보는 거거든요.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회사는 투자활동을 표시돼. 우리 투자활동은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을 별도로 표시합니까? 아니면 순액으로 표시합니까? 이건 총액으로 표시하죠. 이자 수치 금액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업활동 그릴 때는 이자 수치 금액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보이죠. 저는 찾아가지고 제가 이자 수치 금액 찾을 수 있다고요. 포괄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만 있으면. 근데 당기순이익에서 영업 무관손익 뺀 다음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증감액 보이면 이자 수치 금액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서로의 금액을 구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이걸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것을 별도로 밑에서 표시하라 그래요. 이자 수치 금액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별도로 표시하기 전에 소개가 하나 나오죠? 그 소개를 뭐라 그래요? 영업에서 찰준된 현금. 요 소개가 IFRS가 도입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소련말처럼 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필기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의 양식이 있어요. 자, 현금흐름표의 양식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닌데 여러분들 영업활동은 직접법과 간접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런 건 아시겠죠? 말 문제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여러분들 순액으로 그립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그립니까? 총액. 그래서 유입액과 유출액을 별도로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투자활동 순현금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와 유입액과 유출액을 별도로 물어보는 문제는 다릅니다. 원칙은 총액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은 순액으로 표시가 되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총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는 별도로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IFRS 도입되면서 또 개정된 거죠. 됐죠? 네. 별도로 표시한다. 영업투자 재무가 아니라. 한 장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 양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양식 안 주고 현금흐름표 그려라. 이게 2차 시험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채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예 양식을 줘요. 그런 다음에 그 양식에다가 1번부터 15번까지 빵꾸 뚫어놓고 번호 집어넣는 것도 아니야 또. 그 중에서 4개만 찾으래. 5개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2020년에 나왔던 문제인가? 2019년에 나왔던 문제는 기본서 예제보다도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